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를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나에게 맞는 올바른 금융 지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김진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삶을 맞춤 프로듀싱해드리는 금융 전문가 이샘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금융의 가치를 전달하는 이차영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눠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이 내용과 관해서는 김진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험의 주제는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입니다. 앵커님, 연금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은 연금보험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축이라는 키워드의 유무로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또 연금이랑 이 보험 두 단어가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같은 보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두 보험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란 건 연금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두 보험이 다르다는 내용도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두 보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상황에 따라 어떤 보험을 활용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연금이란 결국 일할 수 없는 나이인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소비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 그때를 위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 연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님은 은퇴 이후에 월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라고 좀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최저시급 정도인 월 2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단 앵커님뿐만이 아니라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인 50대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나오는데요. 자료 화면처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50대 이상 분들이 느끼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1인 가구는 최소 124만 원에 적정 177만 원, 부부는 최소 198만 원에 적정 277만 원대로 답변을 했는데요. 문제는 은퇴 이전에 예상하는 적정 생활비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은퇴한 이후에는 각종 세금이나 아무래도 노화로 인해서 젊었을 때보다 각종 병원비도 자연스럽게 늘다 보니까 예상했던 적정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따져보았을 때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요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 방금 언급한 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단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연금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앵커님, 보통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거주하면서 경제 생활을 쭉 하게 되는 우리는 어떤 연금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종류의 연금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또 매달 내게 되니까요. 국민연금은 일단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퇴직연금까지 좀 연결을 해서 이 두 가지는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요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인 20, 30대 분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도 나한테는 어떤 연금이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연금을 더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비단 20, 30대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했었던 은퇴 직전 세대인 50대 분들 중에서도 늘어나고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앞서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노후 생활비를 넘어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구조를 층별로 쌓아야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연금의 종류는 상층 연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도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 3층 연구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자료 화면으로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적인 국민연금이 1층 연금이 될 거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가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2층 연금, 근로소득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3층으로 크게 세 개로 분류한다 해서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개인연금 부분도 또 그 개인연금 안에서 각각의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는 방법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험으로 준비하는 할 수 있는 연금도 이 개인연금의 한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적용 이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지금 자료 화면처럼 금리 연동형 연금과 변액연금 보험으로 분류를 하는데 앵커님, 이 두 가지 연금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보면 금리 연동형은 이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뭐 시장 금리냐 혹은 투자 실적이냐 이 차이점이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보험의 연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연동형 연금이냐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변액연금이냐로 분류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할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분류하고 시장금리를 따라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명드리기로 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혜택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두 연금은 세금 혜택에 대한 특성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요. 앵커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어떤 부분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네, 나에게 좀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거나 뭐 환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소득 구간에 따른 정해진 한도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두 가지 보험의 연금 중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받지 않는데요. 대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때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료 화면에 분류했던 것처럼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고 연금보험은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혜택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보험을 현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앞전에 설명드린 두 보험 세제 혜택의 내용에는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아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했었죠. 그 비과세 혜택 요건에는 자료화면 내용처럼 연금보험의 형태가 첫 번째, 목돈을 거치하는 일시납인 경우에는 금액은 1억 원 이하분을 10년간 유지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 다달이 납입하는 월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는 종신형으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는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닌 10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해당 조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의해야 하는 점이 각각의 세제 혜택을 위해서 방금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금보험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해지 시 해당 이율로 발생시킨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 15.4%가 발생하게 되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각의 보험들에 맞는 혜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잘 파악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전략을 잘 짜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에 따라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보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나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아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차익의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 유리한지 살펴볼 건데요. 자료 화면처럼 세액공제 혜택의 측면에서 보자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나 특히 고액연봉자라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중요한 대상은 연금저축보험이 해당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세금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이 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세금이 앞으로 얼만큼 오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은퇴를 바로 앞둔 40, 50대보다는 아직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좀 남은 사회초년생 20, 30대 분들에게는 연금보험이 보다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내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준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앵커님, 두 보험의 차이점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까요? 네, 구분이 됩니다. 이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유무에 따른 차이점과 또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중도 해지와 같은 유의사항, 그리고 다양한 상황이나 어떤 나이에 맞는 올바른 준비 방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총정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혜택에 대한 차이점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고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각각의 세제 혜택에는 충족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속한 혜택만큼 페널티가 존재하는 점 유의해서 운용을 하셔야 하고요.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가져간다면 어렵고 막막한 노후 준비, 똑똑하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그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보험 재무 설계입니다. 전문가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소개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앞서서 김진아 전문가님께서 너무 잘 연금보험과 저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한층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보험을 활용한 재무 설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와 연금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같이 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노후와 재무 설계, 그리고 연금 준비 공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아마 이 그래프는 굉장히 흔하게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 기간 동안에 요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사는 삶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지향하면서 직장 없이 알바만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들 보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시나요? 결혼 어떠세요, 앵커님? 결혼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요즘 사실 비혼주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좀 미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요즘 정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점점 결혼이 늦춰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제 나이 또래 고객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결혼도 그리고 또 자녀도 출산, 양육 문제도 이게 선택의 문제로 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반대로 결혼, 출산, 양육도 하시지만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앵커님, 아까 인생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반면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노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고 싶어도 찾아오는 게 노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이프 사이클에 이어서 바로 하고 싶은 얘기는 노후 준비인데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민스러운 부분일 텐데요.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주택 등등 모두 선택하실 수 있는 반면에 노후는 어떤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겠죠. 네. 잘 살던 못 살던, 일을 적게 하던 많이 하던, 정말 노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오고요. 그리고 소득이 끊기고 소득 없이 지출만 이어지는 이 노후 생활기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앵커님, 이 노후 생활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쯤 일하시고 언제 은퇴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보통 사실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빠른 은퇴를 꿈꾸면서 뭐 40대 전후로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일을 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좀 얻는 편이다 보니까 좀 더 일해서 한 50에서 55세 정도의 은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조금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요즘 평균 수명이 한 100세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50세쯤 은퇴하시고 그리고 100세까지 50년이 남아있네요. 그럼 50년에 대한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준비해야죠. 아무래도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또 생기기 때문에 노후에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또 내가 보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대비 역시 필수적이니까요. 저는 좀 적금을 통해서 그래도 좀 조금씩 저축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다가 하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보기 전에요. 얼만큼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밥 먹는 문제가 사실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밥에다가 김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치킨도 드시고 족발도 드시고 또 외식도 하시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노후가 되시다 보면 손자나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요.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시고 또 문화 생활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은 많이 들고 있지 않은 돈이지만 노후에는 병원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게끔 되는데요. 이 모든 금액을 더하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돼요. 네. 그러면 모든 생활 지출을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 했을
했을 때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몇 살부터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50살부터 100세까지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 건가요? 일단은 연 6천만 원에 제가 그래도 50년의 노후 생활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30억가량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한데요. 네, 물론 사람마다 씀씀이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자산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아끼면서 살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와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언제까지나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하지만요.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사실 물가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모았던 돈만으로도 좀 커버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일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은행의 전축만으로는 조금 힘들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투자를 겸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증권가로 가야 할까요? 네, 좋죠. 그것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단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서요. 근데 사실 주식에서 저희가 좀 꾸준하게 수익 내는 거는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사실 감행해야 되는 게 주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왜 꾸준한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제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거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제 돈 1,000만 원을 시드를 가지고 증권가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50%가 수익률이 났네요. 그럼 제 돈은 얼마죠, 앵커님? 1,500만 원이죠. 맞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요즘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B컷 크게 내린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쯤까지 한 차례 더 내려서 1% 정도 더 내린다고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증시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졌어요. 그러니 50%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럼 제 돈은 이제 얼마인가요, 앵커님? 750만 원이 남게 되었죠. 네. 제 돈 250만 원은 어디 갔죠?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이 그래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큰 수익률이 나는 것보다요. 지속적인 수익률이 조금씩이라도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의 이 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항상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참 사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사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보험사가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3층 연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진아 전문가님께서 이 3층 연금 구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깔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인구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세대가 노년이 됐을 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을 거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선진국의 연금 시스템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빠른 시기 내에 이게 변화할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자주 접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가 같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만 해도 제가 노후에 직면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시기에서 저희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필수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게도 너무 필요한 정보라 궁금하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아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죠.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건요. 바로 연금보험, 그중에서도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아까 잘 아셨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네, 다시 한번 등장한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중에 안에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금보험 앞에 변액이라는 이름이 좀 추가로 붙었거든요. 변액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액수가 변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이 보험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공시이율로 굴러간다면 아까 하셨던 은행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오히려 보험사에는 우리가 사업비까지 내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금액적으로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적으로 펀드, 즉 현재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차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상품을 선택하자는 거죠. 사실 말이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결국에는 연금 펀드와 좀 동일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용하는 회사랑 주체가 조금 다른 것뿐이고요. 그 구조가 살짝 다른 것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차이점, 변액연금은 어떻게 좀 어떤 구조가 다르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좀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액연금은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수익률, 그리고 두 번째 황금성, 세 번째 안정성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수익률,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연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미래의 물가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요.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그리고 또 여러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서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MZ분들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적으로 이 연금보험은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른 증권사의 상품과는 다르게 일정 조건, 약속만 맞춰준다면 우리가 원금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난 수익률까지도 모두 비과세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사실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투자처도 다양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수익성 안에서 장점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소개를 해주셨던 환금성에 대한 장점들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로는 현금성, 바로 황금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한 나쁘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사의 상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긴 납입 기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고 또 끝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이 묶인다는 점인데요. 그렇다 보니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물론 해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상품마다 상이하겠지만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납입 이후에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 납입금 일부를 통장처럼 뺐다 꼈다 하면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중도 인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납입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요. 그걸 담보로 해서 약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점. 그래서 유동성을 굉장히 좋게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연금 수령 시기가 또 굉장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다른 연금 상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령 시기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엔 65세에 수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비해 우리 보험 상품은요. 10년이나 더 빠른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유동성의 측면이 뛰어난 것 같거든요. 내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로 정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저 또한 두 개나 가지고 있답니다. 오. 네, 어떤 측면에서 저는 두 개를 세팅을 했냐면요. 저의 노후를 위한 세팅으로 하나를 세팅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게 45세로 수령 시기가 좀 빠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나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제가 양육을 하는 과정을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돈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교육비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들 용돈으로 나가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다양한 목적, 시기를 나눠서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현금 흐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내 목적이나 시기,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정성 측면인데요. 앵커님, 은행에 저축하고 계셨던 가장 큰 이유가 안정성 아니실까요? 네, 맞죠. 아무래도 리스크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이 안정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 보험사의 안정성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 안전이라는 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느끼는 건데요. 보험사는 바로 그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명보험사는 사람을 담보로 하는 회사죠. 그렇다 보니 생명에 관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장되게끔 세팅을 해두면 혹시나 수익률이 떨어지고 또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소 연금액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립금액을 전부 다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고요. 고정금리로 확정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연금저축보험보다 훨씬 수익률도 높은데 안전성까지 제공하다 보니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정성까지요, 변액 보험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또 들어지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게 펀드와 좀 가깝잖아요. 펀드를 이용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분명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수익이 난다면 이 손해를 나는 것도 항상 또 감안을 해야 하죠.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산 손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변액연금보험이란 상품은 한때는 적절한 운용에 대한 무지 또는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자산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문매를 맞은 상품이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지하느냐, 그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위험성이 어떨 때는 아주 안 좋게도 들리지만 또 반대로 느끼자면 굉장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또 구조기도 하거든요. 자, 앵커님, 그 수익률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지킬 수 있냐, 확실한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타이밍을 다 맞춰서 적시적시에 그 상품들을 적시에 쓸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그걸 맞추는 건 아마 신의 영역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방법을 확실한 걸 말씀드리자면 경제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제의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신호를 읽게 되는 거죠. 그 신호를 읽으면서 어떤 게 안전한지 어떤 게 또 위험한지 살펴보시면서 내 자산을 운용하고 지켜나가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더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좀 혼자 공부를 하고 타인의 어떤 조언 없이 혼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관리나 조언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혼자도 조금 모호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엔 최저 보증형 옵션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금리형, 그러니까 확정금리형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품과 또 이를 판매하는 회사마다 좀 상이함이 있으니까요. 나의 상황이나 어떤 여건, 목적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어떤 상품인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얘기 더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참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꼭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했던 세 가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앵커님?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100점이시네요. 네, 그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연금 준비 너무 먼 미래라고 미뤄두시기보다는 좀 더 빠른 시점부터 시작하셔서 적절한 시기와 목적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준비하실 때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납입 기간이 긴 시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가능한 제도나 옵션들이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조건이나 옵션들을 꼭 체크하셔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최고의 상품의 솔루션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차영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보험은 암 치료비 보험인데요. 앞에 전문가님들께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조금 뜨끔하네요. 아, 내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금에 조금 시달린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보다 이에 앞서서 요즘 좀 핫하게 뉴스에 나오는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MC님은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중입자 치료요? 사실 저도 듣기만 했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중입자 치료는 지금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치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중입자 치료는 기존의 암을 치료를 할 때 당시에는 암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치료를 해도 조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길고 너무 힘들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셨는데 이 중입자 치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암세포만 조사를 해서 죽이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꿈의 치료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꿈의 치료 생각보다 금액대가 비싸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막상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이 치료 방법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 발전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발생률이 20년 동안 15만 명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인구수가 14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를 좀 봤을 때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암 환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감이 조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도 암 환자가 8,800명 가량이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강검진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젊은 연령층의 분들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으시다 보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젊으니까 설마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암 발병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는 거를 그래프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새에 26% 정도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 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달라지면서 치료법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암보험은 있어야 돼. 암보험 하나는 준비해 둬야 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될지 대부분 몰라서 암 진단비 정도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 암 진단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MC님 조금 짐작이 가실까요? 진단비에도 치명적이까지 한 단점이 있나요? 사실 저는 그래도 진단비가 이 암을 좀 치료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충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이 포인트인데요. 암 진단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암 진단비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1회, 최초 1회성만 나온다는 게 암 진단비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암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다 보니까 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아서는 절대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치료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암 치료비 보험으로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진단비가 좀 단발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 1회안만 지급이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비에 더해서 치료비까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암보험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비들을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암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항암 치료도 시기에 따라서 세대별로 이 치료 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항암 치료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는데요.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항암 치료로 이제 화학 항암제라고도 불립니다. 아무래도 화학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일반적인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이 항암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 치료 받을 때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져요, 뭐 배 설사를 해요 이런 것처럼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도 더디고 아무래도 부작용도 높았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오래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이런 1세대 화학항암제를 조금 보완한 게 2세대 표적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신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2세대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세대 항암제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일으켰던 항암세포, 암세포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면역세포라든지 일반 정상세포들까지도 공격했던 거를 다 제외하고 암세포만 어떻게 보면 표적적으로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조금 금액이 좀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2세대 표적 항암제 또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보완을 한 게 3세대인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요, 암세포에 T세포라는 이 면역 항암제가 붙어서 암세포랑 같이 어떻게 보면 사멸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면역세포랑 따로 암세포가 같이 결합을 하지 않게 조금 옆에서 도우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처럼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형태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항암 치료 안에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어떻게 좀 발전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가장 오래됐고 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1세대 화학 항암제와 또 이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제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여기서도 더 발전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환자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3세대인 면역 항암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은요. 부작용이 적고 더 높은 기술로 좀 올라갈수록 비용적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암 치료는 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하나인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방사선 치료도 항암제 치료랑 비슷하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1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이 방사선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보완한 부분이 이제 2세대 방사선 치료인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방사선의 세기를 아무래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 자체가 비싸서 회당 약 100만 원 정도의 고액 치료비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한 게 이제 3세대인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인데요. 양성자를 가족시켜서 환자 몸에 직접적으로 쏴서 암 조직만 어떻게 보면 파괴를 하는 방사선 치료의 방법인데 이거는 회당 더 많이 비쌉니다.
합니다.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중입자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암치료비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방사선 치료 안에서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세대별로 발전하고 있고 나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인 이 1세대 방사선 치료와 또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암세포만 좀 방사선을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2세대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인 방법인 3세대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로 나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방사선 치료 안에서도요, 세대를 거듭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치료비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암치료비 보험을 준비를 하시려면 가장 기본 베이스로 암 진단비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비를 제가 아까 전에 단점이라고 하면 한 번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진단비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암 치료를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내가 암 치료를 하는 이 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을 보통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암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이 암 수술에 대한 부분도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암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암 수술비가 있고요. 그리고 1을 5종 수술비라고 해서 종별에 따라서 수술비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제 특약 담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하시는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조금 미세한 부분의 암 조직을 제거하는 데 유리한 로보담 수술에 대한 부분도 요즘은 특약으로 많이 설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보담에 대한 부분은 수술 비용 자체가 원체 많이 들고 급여보다는 비급여 수술이 조금 더 많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로보담에 대한 수술비도 조금 추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준비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라고만 써 있는 이제 보통 담보를 많이 추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중입자에 대한 부분, 양성자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항암이나 방사선의 치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면 암보험을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을 좀 준비하는 과정,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되 이에 더불어서 이 암 치료, 오늘 주제였던 암 치료에 대해서 항암 치료비 특약과 또 방사선 치료에 대한 특약들로 구성을 하면서 이 안에서 내 상황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면요. 이 보장에 대한 공백 없이 암보험을 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이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 치료비 보험 중에서 제가 오늘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조금 나뉘는 걸 말씀을 드리면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받기 힘든 치료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2세대 항암 치료, 3세대 항암 치료로 점차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항암 치료가 많이 발전을 했을수록 비급여에 대한 치료도 많아지고 치료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꼭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있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암세포만 죽이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2세대, 3세대까지 방사선 치료
치료도 발전이 된 건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입차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 3세대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3세대 방사선 치료도 중입자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유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차영 전문가님께서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항암과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암 환자는 늘어나고 또 연령대까지 낮아지고 있고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한 내용도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